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시기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제국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메소포타미아와 관련이 있죠. 인류의 시작이 메소포타미아니까. 근데 그 이유는 모세 오경은 내내 이집트하고의 관련성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이집트. 그리고 사사기는 블레셋이시죠. 그럼 초기 왕조는 특별히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블레셋 얘기 좀 나오고, 블레셋은 뭐 이미 그때쯤 가면은 다윗 시대 가면은 전통기가 꺾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아람이죠. 아람. 근데 아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은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도 아람이 많이 나오죠. 아람 장수 나하만 많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웠던 게 아람이잖아요. 아람. 유다는 아람하고 사실은 크게 관련 맺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바로 직면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아람은 이제 아카드 비문의 아카드로 보면은 아흐라미 아르마야라고 처음 나옵니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아람의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마스쿠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메섹을 표현하는 성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람의 머리라고 하죠. 아람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람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국가들이 되게 많은 거죠.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고 소바도 그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갖고 통일된 나라, 통일된 왕국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는 사실 거의 근대에 와서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하나의 일본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와서 만들어진 거죠. 19세기에 와서.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1위가 사카모토 료마거든요. 사카모토 료마는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무라이 중에서 하급 무사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차별받았던 토사 그 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사츠마 번이 있었고 큐슈가 있었고, 근데 그런 세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결을 한 거잖아요. 연결을. 그러면서 이제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본이 됐을 때 그 하나의 일본을 꿈꿨던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거든요. 근데 그게 19세기입니다. 19세기.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막부 시대만 하더라도 이 번과 번 사이만 벗어나도 사실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민족을 보지 않았죠. 거의 같은 민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그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고대에는 그냥 아테네면 아테네 혹은 스파르타면 스파르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하나로 묶는 거는 이거는 근대에 와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묶고 위해서 그나마 있는 게 동맹들이잖아요. 동맹들. 뭐 스파르타 동맹이니 뭐 그런 동맹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묶이는 게 없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죠. 아람도 우리가 그냥 아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람 다메섹, 뭐 아람 소바, 뭐 그런 식으로 아람도 굉장히 넓게 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 북쪽, 또 메소포타미아 상부, 그리고 바벨론 남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상부 유프라데스 강 상류하고 바벨론이면 유프라데스 하류잖아요. 여기까지 다 아람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느부갓네살 얘기하잖아요. 갈대아 왕조거든요. 갈대아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르라는 도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을 칼데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에서는 이제 갈두라고 했고, 근데 이 지역이 사실 바벨론 땅은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과 연관이 있고, 나중에 갈대아 출신의 귀족이 바벨론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이 바벨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그 갈대아가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람인이에요. 아람인. 그러니까 아람이 얼마나 넓은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아람은 BC 8세기에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지만
그래갖고 망한 다음에 그 아람인들을 티글라트 필레세 3세가 다 포로로 데려가죠. 그래서 다 흩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만 데려간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백성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데려갔거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특징. 그게 페르시아하고 다른 점이죠. 페르시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안 했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랬을 때 아람이 망한 다음에 아람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는데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아람 문화가 이 아시리아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특히 언어가 아람어가 공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아람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람어 썼고 구약 때 공용어는 아람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왜 아람어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람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도 아닌데 아람은 하나의 큰 통일 국가로 제국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런데 언어는 이미 아람어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가 됐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굳어진 거는 이 페르시아에 와갖고 완전히 공용어가 됐습니다. 아람어가. 이게 되게 희한한 거죠. 그만큼 이제 아람 문화가 되게 강했고 아람 문화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굉장히 장악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그게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가 성문을 앞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점령했던 곳들의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냐, 너희도 멸망할 거고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때 그 히브리 관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로 해라. 아람어로 해서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해라.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은 히브리 사람들만의 그런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그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했거든요.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라.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훗날 이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코인의 헬라어만큼 영향이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이 이게 중요한데 아람의 주요 도시는 그 다메섹이 있고 성경에 안 나오는데 비트 자바니, 비트 바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텔 할라프 뭐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기원전 1200년에서 900년 사이, 1200년에서 900년 사이가 이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보통 암흑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암흑기. 근데 이건 누구의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은. 뭐 아시리아라든가 지금까지 대제국이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암흑기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그런 좀 변방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암흑기가 아니죠. 강한 제국들의 입장에서는 암흑기라는 건데 그 암흑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해양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민족. 왜냐면 BC 12세기 때 고고학적 근거를 보면은 그때 뭐 팔레스타인은 다 그냥 파괴된 흔적들이 있고 이집트도 그렇고 히타이트는 망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 바다민족, 해양민족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해양민족. 근데 해양민족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이게 블레셋, 그 해양민족 중에 일부가 블레셋인 거죠. 그 블레셋이 이제 이때 점령하는 거고, 근데 블레셋과 함께 또 고대 오리엔트의 암흑기를 유도한 게 아람인들이에요. 아람인들. 그러니까 해양민족과 아람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겁니다. 특히 아람인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민족 분포도가. 근데 아람은 사실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또 아시리아 중심부에까지도 다 있지만 그 기원과 출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히타이트가 몰락하고 이 바다 민족 때문에 히타이트가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고 공백을 틈타서 시리아, 아나톨리아를 거쳐 뭐 가나안까지 요 아람 민족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통 알려져. 13세기 때는 이미 상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란 지역,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란 지역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문서로서 그 아람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는 한 8세기, 7세기에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아람인들의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람인들의 이름이 하층 농민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최상층 관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한 국가가 아니라 아람 사람으로서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가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람인이 굉장히 넓게 유포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아람이니까 딱 한정해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넓게. 그 아람인은 사실은 BC 3100년경에 이미 그 이집트 문헌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집트 문헌에서는 그 아람인을 그 수티우 혹은 수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국가로서 역사에 딱 등장한 거는 10세기예요. 10세기. 10세기면은 언제입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때예요. 다윗이 막 왕이 돼서 이제 뭐 솔로몬도 이제 등장하고 막 그때 통일왕조 시기 때가 10세기거든요. 10세기 초기. 그때 아람이 국가로서 등장하는데 딱 들이맞는 거죠. 성경에서 아람이 이때부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아람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통일왕조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람한테 종속되거든요. 아람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아스리아도 이 아람 때문에 사실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아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 망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죠. 딱 아람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아스리아하고 싸울 때는 아람을 중심으로 그 동맹이 맺어집니다. 동맹이. 16개 국가 동맹, 11개 국가 동맹이 막 이어지고 그 동맹에 이스라엘이 같이 끼는 거죠. 나중에 유다는 거기 안 끼는 거죠. 안 끼고 하다가 이제 싸우는 건데 그런 동맹 관계에 있다가 먼저 아람 먼저 망하고 다음에 이스라엘 망하고 다음에 유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망치안이라는 게 딱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맹이 견고했으면요 아람이 못 쳐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아주 강대했던 그 티글라트 필레셀 3세, 성경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 동맹 때문에 거의 뭐 15년, 16년 정도를 묻혀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다 망하는 거죠. 동맹이 유지가 안 되면서. 만약에 이 중간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그냥 봉신으로 있었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리아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부시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영토를 기본적으로 점령하면은 자기네 제국으로 다 편입을 시켰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보통은 점령하고 봉신국가 맺으면은 그냥 놔주고 오는데 아시리아는 그렇게 안 하고 웬만하면 자기 영토 다 편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예외가 어디였냐면 페니키아하고 이스라엘이었어요. 페니키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이 자치권을 보장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은 거예요. 페니키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러니까 굳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막 전쟁해서 포로로 끌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놔뒀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계속 부추겨요. 이집트에서. 그거 믿고. 근데 또 부추겼을 때 또 안 하면은 걱정이 뭐냐면 이집트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집트를. 아시리아는 되게 멀리 있어요. 1인자지만 너무 멀리 있고 2인자인 이집트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지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지. 중국은 바로 위에 있고 미국은 멀리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국제정세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람인을 일부에서는 아모리인의 후손으로 보게 됩니다. 아모리인의 후손으로. 아모리인. 근데 아모리인 얘기 했잖아요. 아모리인이 시리아 사막 서부 쪽에 있다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게 아모리인들이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혈족이 다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람인과 그 갈대아 사람, 칼데아와의 관계성을 이게 중요합니다. 칼데아.
이 갈대아가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그 갈대아인데 이게 아람인이라는 거. 아람인 출신으로 칼데아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 성경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무로닥 발라단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문명 오는 바벨론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갈대아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아시리아가 그때 강국이었는데 아시리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남부에서 계속 싸움합니다. 그래서 엘람하고 힘합쳐서 했던 되게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두크 아팔 이리나 2세라고 하죠 보통. 아시리아가 있을 때 바벨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과 굉장히 근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가 있었어요. 갈대아가.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특히 나보포라사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갈대아 출신 바벨 장수죠.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을 차지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왕궁 같은 사람이 왕궁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그게 다 같은 혈통으로 쭉 바벨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나요? 카사이트 있잖아요. 카사이트. 카사라우트하고 카슈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이 카슈 바벨론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그냥 바벨론 역사로 치는 거죠. 이집트만 하더라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조를 치는 거예요. 그냥. 중국 역사할 때 청나라하고 원나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잖아요. 만주족이랑 사실은 여진족인데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이 정권을 잡은 게 그 상류층이 이방인이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역사인 거죠. 한족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 정치권만 이런 청나라 사람들이었고 만주족이었지. 이미 거기 문화와 모든 기반은 다 그냥 한족들인데 이런 식으로 바벨론에 통치자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갈대아 사람은 오리지널 아모리 바벨론은 아니죠. 칼데아에서 올라온 새로운 바벨론인 거죠. 그 새로운 신 바벨론 시대를 전성기를 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